아침 목장입니다. 오늘은 고기 숙성의 역사와 그 원리를 말해볼까 합니다. 보시다 보면 진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주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최대한 쉽고 가볍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숙성의 기초 원리를 아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기 숙성의 기본 원리는 미생물 부패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소화 요소가 고기의 성분들을 자잘하게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맛 성분이라는 것들이 다 결국에는 그 화학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혀는 큰 분자는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혀에 미래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분자가 너무 크면 얘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극 신호를 읽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기의 숙성 과정에서는 소화 요소가 이런저런 성분들을 잘게 쪼개잖아요. 그렇게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서 감칠맛을 느끼게 하고요. 글리코겐은 과당으로 쪼개서 단맛을 느끼게 합니다. ATP는 IMP로 쪼개서 감칠맛을 또 느끼게 하고요. 지방은 지방산으로 쪼개서 풍부한 향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숙성하면 연해지고 맛도 좋아지는 겁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앙토넨 카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스타 셰프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프랑스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고급 요리 있잖아요. 그런 그란 퀴진을 창시한 창시자입니다. 그 사람이 거쳐간 사람도 나폴레옹, 러시아 황제, 영국 황세자, 로스차일드 가문, 이런 어마어마한 가문들에서 요리를 담당을 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왕들의 요리사, 요리사들의 왕,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 책에서 읽은 건데 고행이라는 옛날 요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책 말고 고행에 대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앙토넨 카렘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며칠에서 몇 주까지 상온에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갈 때까지 가는 게 좋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냉장고가 없는 시절 얘기죠. 솔직히 무서워서 실험도 못 해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앙토넨 카렘이 정확하게 어떻게 그 요리를 만들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저보고 냉장고 없이 숙성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라면 하루 정도 그냥 강한 뼈약볕에 고기를 말릴 거예요. 그럼 겉표면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거나 아니면 활동을 멈추겠죠. 저는 그렇게 한번 전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온에 보관하고 싶거든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좀 해야 이거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렇게 숙성하게 된 고기는 확신컨대 100% 겉에는 다 썩어가지고 싹 버려야 되고요. 고기가 원래 이만했으면 한 요만큼 정도 먹을 수 있으려나? 그걸 어떻게 먹어? 20세기가 되어서 냉장고라는 게 발명이 됐습니다. 이제 인위적으로 온도를 쫙 낮춰서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냉장고에 고기를 보관하다 보니까 정육점 주인들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갓 잡은 신선한 고기보다 조금 묵은 고기가 이상하게 더 맛있네? 요런 느낌적인 느낌. 이게 바로 초기 형태의 드라이 에이징입니다. 냉장고에 고기를 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된 거죠. 드라이 에이징의 핵심 원리는 4가지입니다. 온도, 습도, 풍속, 위생. 정확한 수치는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냥 개념을 잡기 위한 무난한 수치를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온도는 1에서 2도, 상대 습도는 80%, 풍속은 0.5에서 2.5m/s, 기간은 30일, 물론 숙성고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온도. 고기가 얼면 숙성이 멈춥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건데 그게 1에서 2도예요. 물론 4에서 5도 아니면 그 이상에서 숙성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부패 위험은 올라가긴 합니다. 대신 숙성 속도는 빨라지지만요. 둘째, 습도. 너무 습하면 미생물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부패 위험이 높겠죠? 근데 너무 건조하면 나중에 남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80%가 적당하다고들 합니다. 셋째, 풍속. 근데 제가 0.5에서 2.5m/s라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풍속 어떻게 재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그냥 선풍기를 강으로 틀면 빨리 건조되는 거고 약으로 틀면 좀 덜 건조되겠죠. 그냥 저 같은 경우면은 약이나 중정도로 틀 것 같아요. 드라이 에이징은 이렇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돼요. 그런데 그 냉장고에 들어가려면 문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열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애써 만들어 놓은 환경이 다 깨지니까요.
1960년대가 돼서 진공 포장기라는 게 발명됩니다. 그 전에 드라이에이징을 하던 시대에는 신경 써서 싸봤대봤자 면포 이런 걸로 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문지들로 많이 쌌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빼내고 외부 공기와도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포장기가 발명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정육업을 하면 무조건 이거 쓰게 돼 있어요. 다 진공합니다. 이게 적은 비용으로 제품 유통기한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관하는 걸 드라이 에이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웻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드라이 에이징처럼 표면이 건조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니까요. 웻 에이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진공해서 온도만 잘 유지하면 돼요. 근데 그 온도 유지가 어려울걸요? 2015년쯤인가 우리나라에서 워터 에이징이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는 집들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글이 2014년 12월에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인데요.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진공 포장을 해서 물에 담가 냉장고에 보관하면 보관 기간이 미친 듯이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글을 보신 나름 유명하신 업계 선배님이 손님들 보여주게 수족관에다 냉매를 틀어서 그 1, 2도 정도 되는 물 속에 진공 포장된 고기를 집어넣어서 이걸 워터 에이징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터집니다. 나중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나 그걸로 돈 하나도 못 벌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을 때 냉장고는 온도 유지가 핵심이며 문을 여닫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근데 워터 에이징을 하면 그냥 완벽합니다. 제가 60일 지나서 까봤는데 어제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숙성도 되고요. 특히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침 목장 쇼핑몰에 접속하셔서 아무 고기나 사시면 진공해서 올 거거든요. 그걸 받아서 락앤락에 물을 담아가지고 쏙 집어넣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 그럼 이게 왜 완벽한 보관법인지 설명을 해야겠죠. 요새 냉장고 보시면 온도 세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세팅 온도를 2도라고 칠게요. 그럼 그 냉장고 온도가 정말 2도로 쭉 유지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그냥 예시니까 그냥 개념 삼아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냉장고는 한 1.5도가 될 때까지 열심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센서가 1.5도라는 걸 파악하는 순간 작동이 멈추고요. 작동이 멈췄으니까 서서히 올라가는 온도는 한 2.5도가 돼서 다시 작동을 하면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파형을 그리면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과 냉장고와 냉동고는 그 세팅 온도 정도의 차이이지 원리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다 그렇게 센서로 읽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래도 이대로만 간다면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재상입니다. 냉장고를 돌리다 보면 냉기가 나오는 곳에 얼음이 팍 차게 돼 있는데요.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냉장고들 보면 그 얼음 두께가 막 이래요. 에스키모 얼음집 아시죠? 얼음이 그렇게 엄청난 단열재거든요. 냉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정상적인 냉장고라면 이 부분에 간간히 열풍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이 얼음을 녹여야 되거든요. 이걸 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풍이 부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1.5도에서 2.5도를 왔다 갔다 하던 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기는 이 순간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이건 문을 꽉 닫고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 문까지 열고 닫아봐. 작살나죠. 근데 워터 에이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는 그래도 가벼운 놈이라 재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도 휙휙휙휙 바뀌어요. 근데 물은 안 그래요. 버퍼링이 심해. 온도가 안 움직여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얼마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 같은 거 싹 다 무시하고 엄청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100일은 그냥 되고요. 200일도 잘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까? 2010년쯤 이후로 고기의 숙성이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라이 에이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저 그 중에서 버터 에이징이라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 진짜 머리 좋아. 원래 드라이 에이징을 할 때는 고기 정선에서 지방을 잘 안 떼내고서 그대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층이 이렇게 두꺼워야 나중에 이걸 걷어내도 고기를 최대한 많이 살릴 수 있잖아요. 이래야 안 아까우니까. 근데 버터 에이징은 그 버터로 이걸 감싸면은 방어막 형성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버터의 은은한 향이 고기로 배어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버터에 지방까지 들어가서 고기까지 부드러워질걸요? 근데 저라면 비싼 버터를 이렇게 바르지 않고 그냥 소금을 쳐가지고 숙성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건 약간 다른 영역의 햄 이쪽이지만 버터보다 가성비가 좋고 맛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소금이 고기에 들어가면 나타나는 변화는 뭐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아직은 등장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매우 높은 확률로 유행할 게 확실한 드라이 에이징 방법 한번 예언해 볼게요. 키워드는 미생물입니다. 앞으로는 미생물 잘 다루는 사람이 고기 숙성도 잘할걸요. 사케도 그렇고 막걸리도 그렇고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 공통점으로 누룩을 쓴다는 거죠. 누룩을 원래 전통적인 방법대로 만들면 그 양조하는 그 공간 자체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발효작용을 돕는데요. 근데 대량 생산이라든가 그 대량 생산에서 중요한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그 누룩에 특정 곰팡이를 주입하곤 합니다. 그럼 걔네는 그 누룩이라는 미생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그 균들이 대표적으로 황국균, 백국균, 흑국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룩도 그런데 드라이 에이징에 적합한 미생물도 어딘간 있지 않을까요? 아직 드라이 에이징에 큰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진 않았는데요.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건 학계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곰팡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걸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매주 쓸 때 그 새끼줄 꼬아서 이렇게 걸어놓죠? 그런 식으로 드라이 에이징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그런 거죠. 본능적으로 이건 미생물이다. 자, 지금까지 고기 숙성의 역사와 곧 닥칠 미래에 혹시라도 등장할지도 모르는 숙성 기술까지 얘기해봤는데요. 특히 집에서 하기엔 워터 에이징이 짱입니다. 진짜 쉽고 집에서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도 없어요. 그건 냉장고가 고장나지 않는 한 그건 절대 실패 안 해요. 굳이 숙성이 아니더라도 보관하는데 완벽한 방법이니까 그냥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육식 생활이 풍족해지길 바라며 아침 먹장이었습니다.